안녕하세요. 중만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중만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82회차이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낭독책 갖고 왔습니다.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은 김영미 선생님이세요. 아마 낭독을 1년 동안 하시면서 목소리를 변화시킨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에 의지할수록 점점 겉모습에 지배당하게 된다. 해럴드 셔먼. 겉모습보다 내면에 집중하라. 얼마 전 어렸을 때 찍은 가족 비디오를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놀랐다. 내 주위에는 과거와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과 겉모습에 사로잡혀 더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본질은 그 겉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겉모습과 본질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요소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실상 겉모습은 내면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 세계에만 치중한다면 내면의 본질을 가꾸고 개발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은 내면의 본질과 겉모습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가? 우정은 온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황금실이다. 친구는 가장 친절한 나침반이다.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한 모임의 회원이 길잡이라는 뜻의 영단어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녀는 이 단어를 매우 흥미롭게 해석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먼저 이 말 속에는 춤을 뜻하는 단어 댄스가 있고 그 앞에는 신을 뜻하는 갓, 당신을 뜻하는 유, 나를 뜻하는 I의 약자가 조합된 문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해석에 의하면 길잡이는 곧 신과 우리가 함께 춤을 춘다는 뜻이 된다. 함께 춤추는 두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다른 한 사람은 기꺼이 따른다. 한 팀을 이룬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그녀의 이메일을 보고 나는 우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그리하여 극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가장 먼저 변해야 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캐서린 헵번. 푸념만 할 것인가, 벽을 허물 것인가. 현재의 별 볼 일 없는 모습은 모두 아픈 과거 때문이라고 신세 한탄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힘든 경험과 고통은 순탄한 인생을 가로막는 댐이 되어 영원한 상처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고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인생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댐을 허물고 쏟아지는 물의 에너지를 강한 추진력으로 이용하라. 용기를 내 장벽을 허물고 씩씩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모든 것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며 푸념하는 일이 훨씬 쉽다.
과거라는 틀에 얽매여 살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충실할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지겨워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지겨워지는 것이다. 제럴드 브레넌. 스스로가 지겨워지는 것을 경계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정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엉뚱함과 무능함을 참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친구 말이다. 당신의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위험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도 문제는 그 행동 자체이지 자신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하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 역시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게 이해해야 한다. 유년의 기억, 시인 노희. 주창인의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다. 단 하루도 취하지 않는 날이 없으셨다. 노란 양은 주전자 하나 들고 양조장 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주창이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다. 날마다 양조장 가는 일, 지겨움을 넘어선 죽기보다 싫어진 그 아이 하루는 엉뚱한 꾀 하나가 떠올랐다. 주전자 가득 담긴 막걸리, 뒤안 우물물에 쏟아 부으면 우물물 몽땅 막걸리로 변하여 다시는 양조장 가지 않아도 되리라. 현실처럼 굳게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우물물이 변하여 막걸리 되는 기막힌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리도록 우물 곁을 떠나지 않는 순진무관 동심,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천진난만한 그 마음이 이 가을에 문득 고향만큼 그리워진다. 겨울꽃 그리고 고드름 도지현. 그때는 참 좋았지. 지난 날을 소환해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어 빙긋하고 미소를 지어본다. 수정같이 맑게 늘어진 고드름 공기까지 말과 오염이 없어 아이스바 먹듯 아작아작 씹어먹고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기사가 되어 칼로 서로 힘겨루게 하며 그것은 모두가 엑스칼리버였었지. 나무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하얀 천사가 내려왔을까. 어린 마음에 신비하기까지 했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나. 그랬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우련한 잔상으로 눈앞에 아른거린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디오북 듣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지겨움, 반대말인 재미와 관련된 키워드로 오늘 동영상을 한번 보고 열어보겠습니다. 네, 재미와 관련돼서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재미라고 하면 보통 논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안부 인사에서 어떤 일이나 생활의 한편을 이루는 말, 아니면 좋은 성과나 보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말 유래사전에 보면 재미란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풍치로 원래 자양분이 많고 좋은 맛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 자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물 주어 자라면서 느는 맛이라고 해서 만미자를 쓰더라고요.
라프 코스트라고 재미 이론의 저자는 영어 단어 fun이라는 어원은 바보를 뜻하는 중세 영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재미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으로서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 자체를 음미하고 즐기는 자기 주도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김선진 교수가 펴낸 책에서 나온 재미란 무엇인가, 재미의 본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현실은 어떠냐? 낮은 행복지수, 열악한 여가 활동 수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취미생활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우울증, 자살률 때문에 말하자면 재미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재미는 노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재미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관, 즉 청교도적 윤리관에 의하면 서구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근면 성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노는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미는 여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재미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신풀이 땅콩처럼 그냥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재미,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미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먼 날에 재미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바라보는 시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감이 보장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나온 동기에 의해서 찾아 나서고 바로 행동해야지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는 고정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낯설게 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뻔하고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단조롭고 익숙한 것들의 반대. 요즘 콘텐츠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미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해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 성취주의적 가치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미는 먼 데서 찾는 게 뭐 갑자기 벼락처럼 태풍처럼 찾아오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서 느껴지는 거라고 합니다. 재미와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서사, 나레티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조나 플롯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여가 관광학 분야에서는 여행,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에서 재미를 어떻게 추구할 건가. 세 번째, 교육학에서는 학업, 성취, 동기, 관련성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원리와 같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의 문화와 놀이의 연관성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요. 다섯 번째,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가 심리학인데,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 정서적, 감성적 반응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심리학 중에서 특정 분야가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 생체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재학적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용어가 여가, 놀이, 게임, 이야기, 유머, 배움, 소통, 이렇게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글쓰기 많이 하시잖아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긴장감을 유발하는 게 콘텐츠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긴장감은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사전 지식이 기존 관념이나 기존 지식이 있는 거에 콘텐츠에 새로움을 주면 이 사이에 긴장감을 불이치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소비자가 추론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재밌는 거고 만약에 미해결 상태로 계속 나오면 찜찜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전 지식,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그대로 도입이 되면 콘텐츠는 되게 지루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콘텐츠를 할 때 허를 찌르는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미는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에서 재미 이론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긍정적으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재미있는 요소, 오락 요소, 게임 요소를 집어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피아노 계단 사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계단에 올라가면 피아노 건반처럼 소리가 나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서 계속 계단으로 올라내리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휴지통인데, 일반 휴지통인데 뭔가를 집어넣으면 슝 하면서 깊게 내려가는 소리, 음량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넣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놀이의 재미 요소를 가져온 겁니다. 또 하나 빈병 수거함이 있는데, 빈병 수거함에다가 오락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게임처럼 마일리지 지수라든지 점수가 한간판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게임처럼 빈병 수거함에 굉장히 빈병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스바겐사의 재미 이론을 도입한 그 문제 해결 사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이, 에이, 잠시만요. Hi, I'm Kevin Richardson. I'm the winner of Volkswagen's Fun Theory Award. My idea was the speed camera lottery. Could we get people to obey the speed limit through fun? I really believe that fun can change human behavior for the better. And I was really thrilled to see that my idea, which started as a scribble submitted into this competition, might even become reality. The speed camera lottery would do two things. One, it would photograph speeders, give them a citation, and that money goes in a pot. But if you're obeying the law, your picture will also get snapped. You'll be entered into a lottery and win some of that money from those speeders. Jag kör alltid lagligt, men tveksamt om man vinner. Det är ju bra positiv grej det där. Kör lagligt och tjäna deg, det är perfekt. 네, 재미 이론을 응용한 속도 제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삶을 살려면 이 김선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호기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호기심은 재미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고 늘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사면서 거기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호기심이 많거나 오지랖이 넓거나 하여튼 뭔가에 굉장히 호기심, 생동감 있게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격려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남들과 다름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밥, 똑같은 옷, 똑같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색다른 걸 추구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재미의 균형을 잡으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재미있는 여러 가지에 굉장히 많이 홍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혼자 하든지 함께 하든지 직접 참여하든지 아니면 영화처럼 수동 관람을 하든지 아니면 열광적인 재미에 뭔가를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하든지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하든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외국 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의 힘을 아냐고, 필요하냐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기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미는 세 가지가 결합되면 재미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놀이는 게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단지 즐거움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쾌함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자극될 수 있으며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연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특별하고 공유된 경험을 갖는 느낌을 갖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미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단어였는데 몰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몰두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며 종종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놀이, 연결, 몰입, 요게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기분과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The Power of the Fun이라고 하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저자가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적 참여라고 하는 게 능동적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방감을 통해 재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경험의 강도는 쾌락적 참여와 해방감이란 두 가지 심리적인 기둥에 달려 있는데 사실 재미는 자유로운 참여의 경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업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육아, 학업, 그리고 뭔가 목록을 작성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인 거리, 이런 거에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짐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 아예 짐처럼 굉장히 고강도인 거는 뭐냐면 반복적인 일들, 그리고 출퇴근하는 거, 가사일, 그리고 강요된 일들, 그 다음에 뭔가 불쾌한 일들을 그냥 해야 되는 거, MRI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재미없는 일 중에, 그리고 짐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가장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재미없는 삶을 살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럼 재미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친구하고 나가는 거, 외출하는 거 주말에, 그 다음에 아이들 없이 밤에 데이트하는 거, 부부끼리,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는 거, 시험 끝나고 파티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능동적인 참여는 하는데 재미는 좀 덜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을 음미하는 거라든지 메시지 주고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는다든지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취미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4분면 중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어떤 식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추가 자료로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페어 유라는 도종환의 시인데요. 저를 버리지 않는 풀이 되고 싶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김hen남 정신과 의사의 얘기인데요. 우리도 재미없는 삶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유쾌한 심리학자로서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을 깨고 나가는 건 고통이 아니라 원래 신나는 일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명작 데미안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사실 이 심리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을 깨는 건 고통이긴 하지만 그냥 고통만 있을까요? 아니다. 알을 깬다는 것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는 일이니까.
이것도 다시 돌아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매일 눈꼴 새도 없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따면 이거 무리겠지? 게다가 자격증을 따도 상당바로 먹고 살긴 힘들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올려 있었는데 그냥 흥미와 관심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굉장히 지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가 말한 대로였다고 합니다. 지루함은 진정한 관심을 방해한 결과, 즉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포기한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제 일상을 지루하게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지루함을 해소하려면 흥미와 관심 있는 것과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3,000명의 인생을 바꾼 인기 직업 카운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서술한 책입니다. 때로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궤도에서 벗어나라고. 다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다들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궤도를 따라 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인 척하면서 산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반드시 사는 게 시시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인이 되면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느끼는데 착한 아이 역할만 성실하게 계속하다 보면 만족감이나 재미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부는 궤도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다 보면 재미있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자의 얘기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우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이런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늙을 때 못 느꼈던 신비감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좋은 점이 생활이 되게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책임도 업무도 줄어들고 시간도 늘어나고 인내심도 많아지고 감정도 섬세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도 누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긴 시간이 드는 일을 찾아 제대로 시작해보라고 합니다. 잘 안 되어도 서툴러도 시간이 넉넉하니까 자기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요즘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은데 나 또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 떴구나 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찰나적인 신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희열감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인 이사의 하이쿠 시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그렇죠. 모기에 물리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근우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되지 않은 소년이 살고 있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합니다.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한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웠고 또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떤 아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나온 그걸 따서 하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물들과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별똥별층으로 뛰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별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우르르 몰려가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옆에 손녀딸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할아버지, 별똥별은 유성이고요. 지구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다 타버린답니다. 라고 하면서 패폭을 날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그냥 그 10대의 발랄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40이 넘었다고 자식들에게 꼭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줘야 할까? 노년이 되었다고 날마다 점잖은 얼굴로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진지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보여준다는 걸.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기에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 뭐 신나는 일 없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인도의 명상가 오쇼 나즈미 씨는 장자, 도를 말하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굽기만 합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좀 달라고. 하지만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토록 삶은 그냥 왔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만으로 지쳐버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삶을 누리라고 합니다. 재밌게.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이자 맘단가로 이름을 떨친 장솔팔 씨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장솔팔 씨가 할 일 없는 노년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는데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봐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 웃음,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유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도는 아침에 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살맛 나는 나이. 모든 나이가 다 살맛 나는 나이입니다. 어리면 어려서 좋고 젊으면 젊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행여 삶에 대해 침울하거나 심랄해지면 아무리 젊어도 바로 늙은이가 되고 맙니다. 삶은 늘 새로운 것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낡은 것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로움을 찾아 나서면 삶은 늘 청춘입니다.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 기쁨은 샘물과 같습니다. 마른 맨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웃음 짓는 곳은 물론이고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곳에서도 솟아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그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그 집중이 사랑과 감사로 이어질 때 샘솟듯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발견입니다. 재미도 발견입니다. 여기에 삶이란 왜 사는지 묻고 가장 멋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해서 자기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서술한 책으로 영혼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이 저자는 꼽고 있는데요. 항상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놀라운 게임이고 게임의 목적은 우리에게 열정과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당신은 열정 속에서 춤추듯 삶을 살았나요? 당신은 기쁨 속에서 놀이하듯 삶을 살았나요? 춤추듯 놀이하듯 살아서 스스로 답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랑 나눌 질문은 당신에게 재미는 무엇인가요? 1, 2, 3, 4, 5번이 그 질문의 본질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당신에게 재미는 생산적인 것인가요? 그냥 노는 것인가요? 두 번째, 재미는 누구나 누릴 권리인가요? 아니면 배부른 사람, 여유 있는 사람만의 그거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용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번째, 재미는 현재형인가요? 아니면 미래형인가요? 다섯 번째, 재미는 필수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산물인가요? 한 가지 공지가 있는데요. 2023년 1월 21일부터 22일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저희 주말 남독 정원은 쉬고요. 줌으로 자율 독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요. 참여하실 분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8일 그 다다음 주에 56개 북리뷰가 있습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일요일 날 29일 날 아람 정원에서 인생을 바꿔줄 보물 지도에 관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미재, 이혜숙 선생님께서 두 분이 연달아 보물 지도의 A부터 Z까지 다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보물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저는 1월 29일 일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중만 낭독정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치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